책 제목은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우리가 살면서 일, 사랑 관계가 슬슬 풀리는 40가지 심리 기술이래요. 이거는 누가 지었냐면은 나이토 요시히토 지었어요. 김한나가 옮겼고요. 노멀의 법칙부터 당신의 법칙까지 당신을 호감 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말투의 심리학. 내 의견을 말할 때는 모두를 끌어들여라. 첫 번째. 사회성의 법칙. 다들 그렇다고 말했어. 그런 말을 하면 모두에게 미움받아. 이번 주에 시작한 TV 드라마 봤어? 아니, 아직 못 봤는데. 다 보는데 왜 너는 못 봤냐? 이러면은 나만 못 봤네. 그러면서 소외감 느끼겠죠. 그래? 그럼 나도 봐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의견을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사회적 규범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법칙. 1만 원이 필요해도 1,000원부터 부탁해라. Even a penny 테크닉이라래요. 조금만 잠시만 회사 끝나고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 일이 너무 많았어. 조금만 5분만. 그러면은 그 사람은 5분이 아니라 1시간도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빌릴 때 5,000원만 빌려줘 라고 부탁하면 5,000원 이상의 호의가 돌아온대요. Even a penny 테크닉이라고. 페니 동전 한 개만 그러면은 아이 더 가져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동전 하나만 미국에서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동전 하나만 도와주겠어요? 세 번째 법칙은 40가지가 있다고 했죠? 말하기 거북한 부탁은 함께 식사하면서 하라. 이러면은 마음문이 열리겠죠.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 심리 상태가 매우 쾌적해진다. 쾌적한 상태에서는 마음도 개방적이 된다. 이거 다 아는 얘기죠. 네 번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동기를 부여한다. DTAG 법칙. 좋아하는 여성과 식사하기로 했어. 돈 좀 빌려주지 않을래? 술자리 총무를 부탁받았는데 내 옆에서 도와주지 않겠어? 왜 빌리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돈을 빌리는데. 나는 분명한 이유를 말해야지. 그냥 돈만 빌려줘 그러면은 안 빌려준다는 거죠. 사람들은 되게 마음속에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친하다는 이유로 설명을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목적이나 목표까지 반드시 설명해야 친구도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상대방이 자기 입으로 답을 말하게 하라. 이것을 영어로 레토릭법이라고 해요. 이거 제가 한 두세 번 들은 것 같은데 레토릭법이라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뭐뭐가 충분히 범인일 것 같지 않아? 열심히 일하고 나서 마시는 맥주 한 잔은 최고이지 않을까? 심리 대화법 중 하나로 레토릭법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레토릭법이란 매사를 뭐뭐다 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보다 뭐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해서 상대방이 직접 답을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는 필요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군대가 없어도 외교로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친구를 설득할 때 특히 이 레토릭법이 매우 편리하다. 친구도 설마 자신이 설득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친구에게서 의견을 강요당하는 것을 싫어하죠. 부부 사이에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친구가 레토릭법을 사용해서 놀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지만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실컷 노는 게 좋지 않겠어?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면 그만큼 이성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명문 대학교를 졸업해야 그나마 저 임금에 혹사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단순히 질문만 한다면 어떻게 느낄까? 이번에는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단순히 질문만 한다면 어떻게 느낄까? 이번에는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어라는 기분이 들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라는 의욕도 솟아날 것이다. 레토릭법은 매우 효과적인 설득 기술이다. 학생에게는 엄격한 시험을 치르게 하는 편이 좋다. 이거보다는 시험을 치르면 학생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직장 동료가 월급도 적고 일도 지루해서 정말로 지긋지긋해라고 불평하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어필하기보다는 게으름 피우는 게 오히려 더 피곤하지 않아? 열심히 일하고 나서 맥주 한잔 마시면 최고로 맛있는데 그런 질문법이 더 낫다는 거죠. 물론 레토릭법을 써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원래 너무나 완고해서 어차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설득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있어요. 특히 AB형. 그럴 때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웃어 넘기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말고 질문 형식으로 말해서 상대방이 상상하게 합니다. 6번째, 물방울이 쌓이면 바위도 뚫는다. 축적의 법칙. 꽤 신빙성 높은 소문이 이렇게나 많이 있어.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설득 효과는 더 높다는 거예요. 설득될 확률도 높고. 여자랑 남자랑 싸우면 여자가 많이 이기죠.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하고 논리를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져요. 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거가 없어 보이는 말이라도 그 수에 비례해서 승부가 결정된다. 증거가 많을수록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7번째, 정보의 가치를 넌지시 끌어올려라. 정보의 가치 부여 효과. 노벨 화학상을 받은 뭐뭐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셰프가 극찬하는 음식점이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신빙성을 주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라도 말하는 사람이 다르면 그 설득력도 달라진다. 여름철 더위 예방에는 장어를 먹는 게 좋아.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유명한 영양학자가 TV에서 나와서 말했는데 하면은 친구가 장어 먹는 거를 믿어줄 것이에요. 설득력이 높은 거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보의 출처에 가치를 부여하면 효과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정보. 그리고 8번째, 상대방의 성격은 내가 규정한다. 라벨 효과라 그러죠. 이거예요. 당신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람이니까 내가 딱 결정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판단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술이 세다면서 술을 아무리 마셔도 신사라고 들었어. 부모가 애한테 너는 똑똑하구나. 넌 잘 될 거야. 이러면은 애가 너는 머리가 좋아. 너는 잘 된다니까. 이렇게 라벨 효과를 지으면 잘 되는 것이고 그대로 그 아이가 그렇게 그 길로 가려고 그러죠. 근데 반대로 부모가 넌 쓸모없어. 그러면은 이 아이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나요? 그러면 직접 설득하기보다 라벨을 붙여서 유도하라. 내가 바라는 바 있잖아.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설득 부부간에도 안 당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뭐한 사람이다 라는 라벨을 붙이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나요? 이건 정말 심리학 같아요. 설득은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까지는 크게 다뤄와서 말투의 심리학 1장이었어요. 1장 안에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였고, 그게 뭐냐면 어떻게 말하면 상대의 예스를 이끌어낼까 이거였어요. 이번에는 말투의 심리학 2장 챕터 어떻게 말하면 사랑받고 싶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까 이겁니다. 챕터 2의 첫 번째 9번 멋진 대사가 멋진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노멀의 법칙. 저는 뭐뭐씨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뭐씨 같은 여성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애를 할 때도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래요. 평범하게. 저는 뭐뭐씨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뭐씨 같은 여성을 좋아합니다. 아직 아주 장대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호의를 전하는 말이야말로 그녀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성이 높은 노말, 평범한 말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접근법이 굉장히 높대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성은 로맨티스트이니 낭만적인 대사, 시 같은 걸 없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네요. 키포인트는 커브나 변화구보다는 직구로 접근해야 한층 더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대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큰 챕터 두 번째 10번 상대를 바꾸기는 어렵죠. 상대를 바꾸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래요.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거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상대가 거울이잖아요. 나를 보겠죠. 북풍과 햇볕의 법칙. 우리 이소부와의 북풍 바람을 세게 한다고 돼요? 따뜻하게 하면은 옷을 벗잖아요. 자기가. 그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소부와의 여우와 두루미 얘기. 두루미한테 긴 그릇을 줘야지 넓적한 그릇은 안 맞죠. 여우한테 긴 그릇이 맞다고 생각해요? 넓적한 그릇 좋아요. 핫한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하래요. 당신은 늘 지저분하게 먹네요. 좀 더 깨끗하게 먹으려고 해봐요. 이렇게 비난하면 좋아할까요? 이렇게 비난하면 바꿔질까요? 바꿔지지 않아요. 행동 습관은 순식간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음식이 흘러넘치지 않고 소스나 국물이 셔츠에 튀지 않는 요리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선택해서 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지저분하게 먹는 것도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먹는 방법을 바꾸려 하기보다 음식점을 바꾸는 편이 훨씬 편하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모든 싸움이나 실련은 이기주의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번째, 그 누가 웃는 얼굴에 침을 뱉으랴. 미소 효과. 미소를 하면은 침을 못 뱉죠. 용서해주죠. 캐나다에 있는 컨커디아 대학교의 마이클 커네이는 유머를 섞어 상품을 어필한 광고 메시지와 평범한 거 비교했을 때 유머 있는 광고가 훨씬 사람들의 마음을 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코미디언들을 보면은 미남 미녀와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은 유머를 하면은 마음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죠. 12번째, 은근슬쩍 숫자를 주입하라. 넘버 효과. 20대 여성의 88%가 재구매하는 상품을 증정하겠다.
영화를 본 사람의 80%가 만족했다고 호평을 얻은 영화인데 나와 함께 보러 갈래? 이러면은 키포인트 여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숫자를 넣어 말하면 지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이 잘 된대요. 13번째 법칙. 애인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공포심을 조장하라. 공포작전. 다음 달에 부모님이 추천한 사람과 맞선을 봐야 하는데 직장의 남자 후배가 몇 번이나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결론을 내죠. 관심이 없으면은 아무 반응 없고 관심이 있다면은 무서워하겠죠. 서로 알고 지낸 지 2개월이 될 때까지 남자가 고백하지 않으면 커플이 될 수 없고 친구로만 지내게 된대. 그러고 보니 우리 2개월 정도 되지 않았어? 그런데 그 남성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당신에게 연애 감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찾는 편이 현명할지도 모르죠. 14번째, 나는 숨기고 당신을 드러내라. 당신의 법칙. 술 한잔 하고 싶어지면 언제든지 사양 말고 말하세요. 이 책은 나보다 내 취향에 딱 맞을 거야. 영업사원들이 막 설명하면 설득 안 당해요. 그냥 팜플렛만 놓고 가고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훌륭한 웹판원일수록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데요. 억지로 상품을 추천해도 고객에게는 쓸모가 없을 뿐더러 불신감을 조성하고 뭐 지 실적이나 올리는 거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상품이 나와서 책자만 놓고 가겠습니다. 이게 차라리 강력하게 추천하지 않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중시하는 거. 그것이 신뢰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포인트는 상대방의 이익을 중시하는 거예요. 내 실적이 아니고요. 5번째, 무엇을 말할까 보다 어떻게 말할까가 중요하다. 후광 효과. 어머나 왜 그래? 누구한테 이렇게 당했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아팠겠네요. 이렇게 공감하는 거.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눈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보면서 그러면은 의사도 호감을 얻을 수 있고요. 인품이 더 중요한 거예요. 16번째, 긍정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호감도가 올라간다. 프레이밍 법칙. 프레임이 뭐예요? 틀이란 뜻이잖아요. 사진 틀 이런 거. 형식. 이런 예가 있어요. 우리 이제 구두쇠보로 다른 말 긍정적으로 말하면 절약가라고 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구두쇠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바허닝헌 대학교의 조너선 판 트리트라는 심리학자는 건강 증진 캠페인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2종류의 문장을 읽게 했다. 똑같은 내용이다. 근데 충분히 운동하면 근력이 생기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긍정이고요. 부정적인 거. 예를 들어서 충분히 운동하지 않으면 근력이 떨어져서 일찍 죽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긍정, 부정 어느 게 듣기 좋은가요? 또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밖은 더우니까 우리 집에서 DVD나 보자 그러면 좀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반대로 내 하얀 피부가 타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서 DVD라도 보자 이렇게 하면은 여자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첫 번째는 성의가 없어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를 위해서. 같은 말이죠. 똥보한테 똥보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수 있다, 통통해서 사랑스럽다 이렇게 기분 좋게 하면 좋잖아요.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기분 좋게 최대한 긍정적으로 들리는 말을 선택해야 한대요. 아시겠죠?
직접 호소하기보다는 제3자의 입을 빌려라. 17번째, 주워듣기 효과. 당신 남편은 항상 아내 이야기만 해요. 내 와이프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네. 선물도 좀 챙겨줘라. 이렇게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가 말하면 설득 효과가 높아지죠. 공정하니까. 참고로 말하자면 제3자를 잘 활용하는 기술은 어린아이들도 종종 사용해요.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아빠에게 말해도 절대로 들어주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엄마를 이용하죠. 엄마 입에서 엄마한테 먼저 말하고 엄마가 아빠한테 말해요. 정말 똑똑한 아이는 머리를 써요. 우선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부탁해서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말씀해 주게.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 말해서 할아버지가 부모를 설득하는 작전. 평소에 큰 소리치는 엄마 아빠도 윗사람들이 말하면은 거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편견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입을 빌리면 신빙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정말 이거는 제가 한번 앞으로는 그렇게 써먹어 봐야 되겠어요. 18번째, 웃는 얼굴로 행복감을 감염시켜라. 내가 웃으면은 그게 상대방 거울이라고 그랬죠. 남편이나 친구나. 그러면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감염이 된다고요. 그러면 마음문이 열리죠. 그러면 쉽게 들어준다는 거예요. 또한 부탁할 것이 있으면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고래도 칭찬하면 돕기 나름이고 나무 나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예를 들어서 고기가 먹고 싶어 무슨 말을 꺼내면은 어머 오늘 저녁 3번, 4번, 5번씩 부탁해요 라면 거절당하는 해도 잘 될 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상대방이 더 완강한 멋진 당신에게 위험성이 부탁합니다. 높아질 뿐이에요. 오늘 저녁에는 고기를 따라서 구워 먹을 3번 수는 정도 없을까요? 안 되면 웃으면서 농담적으로 말하면 아내도 좋잖아요. 웃으면서 고기를 구워 주겠죠. 안 된다고 하면서도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와요. 20번째, 관심을 공유하면 마음도 너그러워진다. 공유의 법칙. 주말에 자원봉사하러 같이 가지 않을래요? 이웃과 친해질 수 있어. 부부가 등록하면 할인해준다는데 헬스클럽 같이 가지 않을래요? 이러면은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게 있으면은 오히려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동료 의식이 강할수록 관계도 깊어진다는 거죠. 21번째, 2번까지는 오케이, 3번 이상은 노. 샌드위치법. 저번에 한 얘기인데 역시 어떻게 안 될까? 얼마 전에도 말했지만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 처음에 이제 거절당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좀 있다가 쉬었다가 며칠 쉬었다가 이메일로 하시고 또 며칠 쉬었다가 얼굴 보면 하면은 쉬었다 하면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있거든요. 도끼만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키포인트는 한 번 부탁해서 안 되면 2번 부탁하고 샌드위치식으로 바로 하면 안 되고요. 좀 쉬었다가 직접 보거나 그 다음에는 이메일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해래요. 포기가 빠를수록 좋죠. 22번째, 그럴듯한 배경 에피소드가 철통 경계를 무너뜨린다. 에피소드 설득이란 게 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사정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야. 네가 좀 이해해 주렴. 그러면은 마음이 확 움직이죠. 무청을 버리지 마 라고 말한 후에 에피소드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난 어렸을 때 엄청 가난하게 살았잖아. 내가 무청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채소가게 아저씨가 공짜로 줬어. 그때 내가 몹시 기뻤거든. 그래서 내가 무청을 안 버리는 거야. 네가 이해해주기 바래. 이처럼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에피소드를 섞어서 이야기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대방이 자기를 이해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40가지 법칙이고 책이 굉장히 뭐 두껍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굉장히 이게 녹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23번째, 사람의 마음속 청개구리 심리를 이해하라. 아이러니 효과. 너는 이거 좀 해줘 이게 아니라 너는 안 해도 돼. 절대로 하면 안 돼. 너무 재밌거든? 재미없는 것도. 내가 중독될 만큼 즐거운 일은 알려주지 않을 거야. 이러면 더 붙어요. 안 시켜준다. 안 시켜줄 거야. 이렇게. 남편한테 집안일 재밌어. 하지마. 그러면 더 한다니까. 청소 좀 하는 게 어때? 이거보다는 내가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24번째. 짧아요 이거는. 23번 4번째는 짧으네요. 채울 수단은 눈물 작전밖에 없다. 언더독 효과. 정말로 미안해. 언더독 효과. 정말로 미안해. 순간적인 실수였어. 용서해줘. 이렇게 부탁할게 하면서 물어보세요. 불쌍해서 한번 봐줄걸요. 근데 막 버팅기면은 그래? 이러는 거예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번 다시 안 할게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눈물까지 호소한다면은 그것까지는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말투의 심리학 4장. 어떻게 말하면 상대를 바라는 대로 행동하게 할까? 25번째. 자신이 직접 결단한 것처럼 믿게 하라. 미스티피케이션. 뭐뭐는 나중에 커서 의사선생님이 될 거지? 내가 커서 변호사가 된다면 아빠는 기쁠 거야. 너가 돈 좀 벌어다 주면 엄마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네가 돈 벌어오면 엄마가 너 거 저금해주고 엄마가 관리를 해줄게. 그래서 불려줄게. 아이에게 자신의 꿈과 희망을 주입하는 방법을 미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부모의 사정에 맞춰서 아이를 유도하는 방법이므로 악용하면 곤란하지만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기술 중 하나로서 알맞게 사용하면 좋다. 우리가 호박 같은 거 키울 때 어떤 통에 키우면 그대로 되잖아. 그 모양대로.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라는 존재는 아직 자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탓에 기억력과 판단력이 모두 약하다. 그래서 부모가 몇 번씩 말한 것을 마치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결단한 것처럼 믿어버린다. 왜냐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모두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좋은 길로 인도할 때는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말할 때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계속 듣는 동안 그 말대로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26번째. 기대를 걸면 기대에 부응하려고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25번째하고. 피그말리온 효과라 그래요. 이 아이는 분명히 똑똑해질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엄마가 돈 관리해주고 많이 벌어서 엄마를 호강시켜줄 거야. 뭐뭐는 매우 순수하고 착한 아이로 자랄 거야. You are my best 이렇게 하면은 I will do my best 이렇게 하는 거야. 부모에게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성장시키고 싶다면 좋은 기대를 걸어야 한다. 나쁜 기대를 하면 안 되고요. 아이는 그것에 부모의 기대를 먹고 자라기 때문이죠. 27번째. 결론을 강요해서 미리 문을 닫지 마라. 결론 유보법. 결론을 미뤄라. 응? 누구든지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명령을 받으면 아이라도 식죠.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보면은 아주 성공한 동남아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바이올린인가 바이올린이 아니라
약대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강요를 하니까 얘가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한 번도 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기 마약하는 애들하고 사귀었어요. 그러다가 그 여자애가 삐뚤어나가지고 엄마가 맨날 약대를 강요하니까 맨날 거짓말 해서 그 성적표도 조작해가지고요 보여줬어요. 그리고 학교도 안 가면서 가는 것처럼 하고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래서 애들 그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우리 엄마를 아빠를 죽여달라고 자기한테 약대를 강요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 취소 했는데 걔네들이 와가지고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밤에 엄마 아빠를 죽여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동남아 싱가포르인지 어디 사람인데 베트남 사람인데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는데 그렇게 강요를 해가지고 결론은 그렇게 딸한테 죽임을 당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28번째 하나의 부탁을 2단계로 나눠서 부탁하래요. 나눠서 파고들 기법이라고. 5분이면 되니까 걸어보지 않을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부터 5분은 빨리 걷기로 해보자. 아이한테 자기 신발은 가지런히 놓도록 해 라고 이야기하고 아이가 알았어요 하고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정리하는 김에 다른 가족들의 신발도 정리해주면 좋겠구나 와 같이 요거 정도를 조금 끌어올리는데요. 이걸 파고들기법이라네. 한 발을 들여놓도록 하면 그 후의 설득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재밌네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피터 레인게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심장병 협회 모금을 부탁해봤다. 첫 번째, 갑자기 모금 얘기를 꺼낸다. 두 번째, 두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달라고 부탁한다. 상대방이 응하면 모금도 부탁할 수 있는지 말해본다. 작은 부탁이라도 일단 받아들이면 잇따르는 부탁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발 한번 들여놓으면. 그러니까 모금할 때 질문 먼저 하면은 그 다음에 모금이 저절로 된다는 거죠. 질문 3가지를 통과하고 나면은. 29번째, 월급은 없지만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우린 보상이 없으면 잘 하지 않거든요. 아이들도 더 마찬가지거든요. 저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어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색종이에다가 상자라는 걸 딱 찍어서 그걸 오려줘요. 100점 맞으면은 그걸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거 모으는 재미에 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 트리 나무에 붙이는데 1법부터 100법까지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밌게 공부했어요. 저는. 근데 10등 안에 들면 아이한테 5만원, 5등 안에 들면 10만원을 줄게. 다음 시합에서 홈런을 치면 새 글러브를 사주마. 이렇게 하면은 잘 하겠죠. 모금할 때도 그런 방법을 쓰면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아온 기부금의 1%를 사례금으로 드리겠습니다와 두 번째 조건. 여러분이 모아온 기부금의 10%를 사례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느 걸 더 열심히 할까요? 두 번째 게 더 잘 되죠. 많이 주면 더 열심히 하죠. 자동차의 힘은 휘발유, 사람의 힘은 보상이래요. 온라인에서 이제 뭐 이렇게 질문 던지고 지식인의 질문 던지고 대답하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결국 5만원짜리 보상도 못 받았고 커피 한 잔 준다 그러길래 참 너무하더라고요. 그까지 커피 뭐 어딜 가도 커피 있는데 보상치고는 너무 약했고 그런 거는 바라지도 않고 참 고생한 거는 정말 100이라면 보상은 2%? 30번째, 30번째 자신만 남겨지는 불안을 부추겨서 결단을 재촉한다. 밴드 웨건 효과라고 하는데 뭐뭐랑 뭐뭐도 어느 학원이 좋은지 알아보기 시작했대.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결정했다는군요. 당신도 슬슬 결정해야 되지 않나요? 다 하는데 당신은 안 해요? 이렇게. 어른도 직장의 회식이나 아침에 라디오 체조, 사내 여행 등의 전원 참석이라 그러면은 무언의 압력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사람이 많지 않은가요? 이렇듯 밴드 웨건 효과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그 영향에서 밴드 웨건 효과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모두가 하는 일을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지죠. 혼자 남겨져 있다는 불안이 행동을 재촉한다는
법칙이에요. 31번째, 어중간한 숫자가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우수리 효과. 우수리 전 잘 모르겠는데 45분만 해도 되니까 복습해 오세요. 배트 140회만 휘두르고 와.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인기 있는 상품의 가격은 왜 전부 우수리가 있는지 의문을 가진 적이 없는가? 왜 끝이 딱 떨어지는 4만원이 아니라 39,900원, 39,990원, 왜 15만원이 아니라 149,990원일까요? 아니면 149,000원일까요? 사실 여기에도 고객의 심리에 호소하는 교묘한 기술이 쓰이고 있습니다. 끝이 딱 떨어지는 숫자는 왠지 모르게 고객도 계산하기 편할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러 계산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고작 10원, 100원, 1,000원의 차이긴 해도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 안 되는 차이라기보다 어라 꽤 저렴하네 라고 느끼게 하는 심리 효과도 노리고 있다. 이를 우수리 효과라고 한다. 참 나쁜 효과예요. 프랑스 브르타뇨 대학교의 니콜라스 개강은 각 세대를 방문해서 팬케이크를 판매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단 팬케이크를 판매할 때 100세대에는 한 개에 1.99프랑입니다 라고 하고 나머지 100세대에는 한 개에 2프랑입니다 라고 알렸다. 그러니까요, 팬케이크를 판매할 때 100세대에는 한 개에 1.99프랑입니다 라고 하고 나머지 100세대에는 한 개에 2프랑입니다 했어요. 거의 미미한 차이죠. 0.1 몇 프랑 차이, 0.01프랑 차이네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1.99가 대승리했죠. 그리고 1시간과 55분은 큰 차이가 없지만 공부할 때 아이 입장에서는 그 정도 시간이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그렇고 야구에서 연습할 때도 배트 100번만 휘두르고 와 말하기보다는 배트 140회만 휘두르고 와. 그게 좋을 듯해요. 왜냐면은 사람은 어중간한 숫자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대네요. 희한하죠? 왜 1시간이 아니라 55분 공부하라 할까요? 왜 100회가 아니라 140회일까요? 슈퍼마켓에서 판매 상품이 1,000원이 아니라 990원일까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휴대용 게임기를 가지고 놀 때 7시까지 놀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라고 딱 맞춘 시간으로 말하면 대체로 7시가 한참 넘어도 7시까지 놀아도 돼. 그거보다는 게임기를 가지고 놀게 할 때도 6시 50분까지만 놀아 라고 말하면 좋대요. 그러면은 애가 6시 50분까지 라고 말해 놓으면 아이도 10분 전쯤 됐을 때 게임을 그만하려고 생각하기 시작한대요. 32번째, 나쁜 싹은 빨리 잘라내는 것이 원칙이다. 제로 톨레랑스 원칙이래요. 밤 10시까지 귀가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줄 알아. 단 한 번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용서하지 않을 테니 반드시 기억해둬. 예전에 미국에서는 학교 교육이 황폐해져서 붕괴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그 이유는 아이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너무 엄하게 다루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이가 한 번 정도 나쁜 짓을 해도 잘 타이르면 머지않아 뉘우칠 것이라며 부모와 선생님이 아니한 태도를 취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1997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제로 톨레랑스 원칙을 교육에 도입했습니다. 제로 톨레랑스란 톨러런스 참는다, 제로다, 참지 않는다. 무관용이라는 의미다. 톨러런스 참지 않는다, 제로다. 즉 규칙을 위반한 학생에게는 설령 처음이라 해도 인정사정 없이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이건 참 잘했네요. 미국같이 자유로운 국가에서 학교에 총을 가지고 오면 그걸 즉시 퇴학, 범죄를 저지르면 초범이라도 역시 퇴학. 그랬더니 애들이 오히려 잘 됐다는 거죠. 너그럽게 봐주는 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딱딱 말하고
한 번 용서하면 두 번이 되고 또 세 번이 되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말은 처음부터 지켜져야 신뢰를 얻는다는 것이죠. 엄마, 이번만 봐주세요. 이번만. 아빠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사정해도 용서하면 안 된대요. 디즈니랜드 공원에는 쓰레기가 전혀 없대요. 그 이유는 쓰레기가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 즉시 직원이 죽기 때문이래요. 같은 원리죠. 원래 클린턴 대통령이 시작한 제로 톨러랑스 원칙은 산업계에서 쓰이던 불량품을 한 개도 용납하지 않는다를 교육에 응용한 것인데 여러분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투의 심리학 5장, 챕터 큰 거 5장, 어떻게 말하면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릴까? 우리가 보통 세옹짐 하잖아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고. 장단점이 있잖아요. 33번째, 누구나 정중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 말투의 법칙. 뭐뭐씨, 저와 함께 가주실 수 있겠어요? 뭐뭐씨, 그 서류를 확인해 주시겠어요? 명령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쓰는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이 쓰는 말 자체의 신뢰도를 결정한다. 34번째. 먼저 인사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것도 무슨 말이죠? 먼저 인사하는 것이 왜 능력일까요? 인사의 예방선 효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상쾌하네요. 안녕하세요. 늘 힘이 넘치셔서 저도 힘이 납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앞장서서 인사하세요. 인사는 반드시 해놓는 편이 좋대요. 인사를 하면 왜 좋을까? 자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이 먼저 인사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리가 있습니까? 기분 좋죠? 오히려 기특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준다. 우리는 자신에게 친히 인사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네요. 그런 사람이 도움을 부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들어준대요. 그러니 상대방이 들었을 때 최대한 기분 좋은 인사를 하재요. 인사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인사만 제대로 해놓으면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원만하다. 평소에 이웃 사람들에게 인사하면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있다. 인사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평소에 이웃 사람들에게 인사하면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있을 뿐더러 인사하는 사람에게는 친밀감을 느끼고 친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인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 사람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하다. 인사는 이를 예방할 수 있다. 미국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의 다니엘 하워드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하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서 쿠키를 팔고 싶은데 자택에 방문해도 될까요? 라고 부탁하니까 25%의 사람이 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사도 하지 않고 갑자기 쿠키를 팔고 싶으니 자택에 방문해도 되냐고 부탁했을 때는 10%만 응했다고 한다. 평소에 인사를 많이 하면 나중에 뭘 팔려고 해도 잘 팔아주고 꼭 파는 게 아니더라도 서먹서먹하지 않다는 거죠. 친밀감을 느끼고.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최근 들어 꽤 덥네요. 날씨가 상쾌하네요. 저는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을 잘 걸거든요. 약간 푼스같이. 어느 정도냐면 재활용 쓰레기 하시는 분이 70이 넘으셨어요. 나 어르신인데 우리 아버지 같아요. 70 넘으셨는데 일하시니까 힘들대요. 힘드시대요. 그래서 나 왜 힘드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저쪽 단지에서 살면은 몇 군데를 안 한대. 여기는 혼자서 몇 군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에 부치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 됐잖아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제가 좀 착해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대표님 저 대표님과 친하지도 않아요. 사실 저 잘 모르지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더 잘 임대 아파트 사는데도
일이 적고 쉴 때 쉬는데 저희는 다 분양이고 다 그래도 집값도 올랐고 근데 이렇게 좀 힘드신 분들 과로시켜서 되겠냐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렇게 글 쓰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글을 좀 잘 쓰는 편인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몇 주인가 있다가 대표님이 되게 젊으세요. 44살밖에 안 되는데 바닷가 가가지고 애가 셋인데 딸이 이제 동해안 요새 파도가 엄청 세거든요. 작년에 제가 경포대 갔다 왔는데 수영하러 갔는데 파도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못했어요. 튜브 5,000원 튜브값 내고 5,000원 거기만 이렇게 안전요원이 있어서 하는데 거기도 이렇게 파도가 세요. 이한유도 있고 이한유 이렇게 몰려왔다가 쓸어 내려가는 거 바깥으로. 근데 딸이 거기 튜브에 쓸어 내려가니까 아버지가 대표가 튜브를 위로 하면은 안 뒤집어지는데 아래로 하면은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서 물 먹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간도 좀 있고 요새 일도 안 하고 시간 있길래 제가 없는 돈에 한 2만 원 냈나? 그리고 이제 거기 문산 갔다 왔어요. 되게 뜨거운 날이었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 그 와이프들 손잡고 힘내시라고 했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힘들 때 그렇게 가주는 거는 참 살아서는 친하게 안 지냈지만 좋은 일 아니에요? 35번째. 이 책이 굉장히 작은데 내용이 굉장히 심오해요. 저도 이 책을 한번 중고서적에 가서 알라딘이나 이런 데보다 싸거든. 하나 사야겠어요. 이게 요새 책값 비싸잖아요. 이거 13,000원인데 양도 안 많은데 굉장히 내용이 너무 풍부하고 이거를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라딘 이런 데서 봐가지고 소장할 가치가 있어요. 35번. 상한선은 슬쩍 알려주면 상대방의 마음이 들썩인다. 탑 오브 더 라인 테크닉. 이 상품은 최고급 다음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품질은 최고 수준에 가깝지만 그에 비해 가격이 적당하니 구입하시면 이득입니다. 35번 내용은 굉장히 어려워요. 읽어도 참 어려워요. 최고급품에 대해 안내를 받으면 비록 최고급품을 구입하지는 않더라도 최고급품에 가까운 방향, 즉 비싼 상품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바뀐대요. 노스 애리조나 대학교의 도노는 여러 종류의 CD 플레이어 중에서 하나를 구입할 때 최고급품이 1,500달러라는 것을 알려줬더니 처음에는 199달러짜리 CD 플레이어를 선택한 사람의 23%가 299달러짜리로 15.4%가 399달러짜리로 30.8%가 400달러짜리로 상품을 변경했다고 한다. 여러분이 음식점을 경영할 경우에는 최고가 메뉴를 간판에 내보이면 좋다. 예를 들어 최고급 엄선 재료만 사용한 프리미엄 디너 8만원 하는 식이다. 그러면 고객은 그 메뉴는 선택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 밑에 있는 5만원 정도의 코스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적어도 만원짜리 디너를 선택할 확률은 매우 낮아질 것이다.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 저렴한 것부터 권하기 쉽다. 저렴한 상품부터 권해야 고객도 구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생각은 오산이다.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면 고객은 그보다 더 싼 상품만 구입한다. 그러지 말고 최고급품부터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참 이상하죠. 인간이란 게 싼 것부터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물론 좀 더 싼 가격을 제시해서 고객이 우와 싸다고 느끼게 해야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늘 정답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싼 가격부터 제시하는 편이 좋을 때도 있다. 사고 안 사고는 차치하고 최고급품은 뭐뭐뭐원이다 라는 정보를 제공하면 우리는 그 정보에 얽매여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참 사기 같아요. 사기 효과. 6번째. 고지가 얼마 안 남았네요. 40개 중에서. 상대방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라. 옵션 테크닉. 초이스. 이 상품과 이 상품 모두 잘 어울리십니다. 이 일과 이 일을 부탁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하겠나? 쇼핑하는 고객에게 뭐가 싫으냐며 억지로 강매하는 행위보다 더 화가 나는 일은 없다. 고객은 자신이 선택해서 사고 싶지 저번에게 강매당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객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까?
선택을 많이 주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 구입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 36번은 간단하네요. 37번째. 입장 바꿔 생각하게 해서 이기심을 깨닫게 하라. 입장 바꾸기 설득법.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였다고 해도 아마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제 입장도 조금 고려해 주세요. 누군가가 어려운 주문을 했을 때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자. 자신만 생각하기 마련인 상대방에게 당신이 나였더라도 아마 거절하지 않을까요? 라고 완곡하게 전달하자. 38번째. 협상의 기본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보복 전략. 요거대로 단가를 낮춰줄 테니 주문 수량을 배로 늘려주세요. 좋아요. 그 대신 내 일도 도와줘요. 교섭 기술 중에 보복 전략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다. 이를테면 상대방이 강경하게 제안하면 나도 똑같이 강경하게 제안하고, 상대방이 부드러운 태도로 하면 또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방법이다. 제가 영어를 좀 하고 버케브러리 33,000 했는데 여기 보면 negotiation 이게 나와요. negotiation 이게 협상이란 뜻이에요. 협상. 상대방이 강압적으로 나오면 나도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것이 교섭의 정석이래요. 기본적인 태도라네요. 인품이 훌륭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작전이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은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들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대요. 내가 강경한 자세를 나오면은 상대방은 작전을 바꾼대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이 방법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냥 착하기만 했거든요. 받아주기만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39번째는 짧아요. 주먹을 불끈 쥐는 것만으로도 힘이 솟는다. 파워 포즈 효과. 내까지 것한테 내가 질까 보냐? 아직 멀었어. 그렇게 쉽게 질 수는 없어. 이렇게 주먹만 쥐는 효과만으로도. 강력한 포즈를 취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승하여 남성소로 변신하면서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40번째. 따뜻한 음료는 마음을 여는 마법의 효과가 있다. 핫 드링크 효과.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은 계약이 비즈니스가 성사된다는 말 있죠? 따뜻한 음료를 마시니 긴장이 풀리는 건요. 긴장이 풀려요. 차가운 음료보다는 따뜻한 음료, 특히 커피, 카페인 있는 거. 우리의 마음은 따뜻한 장소에 있으면 따뜻해지고 차가운 장소에 있으면 차가워진대요. 키포인트는 물리적으로 따뜻함을 느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뜻한 음료,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비즈니스 얘기를 해야 성사된다는 말이 있어요. 다 끝났고요. 에필로그에서 보면 느긋하게 기다릴 줄도 아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이다. 릴렉스라 해야죠. 릴렉스. 우리는 어떨 때 릴렉스가 되나요? 자연과 함께일 때. 일에 쫓길 때. 그때는 릴렉스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이 저자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나이토 요시히토라고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책인데 참 내용이 좋고, 우리가 이런 심리 법칙을 모르면은 당한다는 거죠. 승리할 수도 없어요. 저는 너무나 이 인생을 하루하루 살면서 쫓기듯이 살았고, 그것이 결코 좋지 않다는 거. 저는 아파트 많고 건물 많은 그런 도시에 살기 싫어요. 지금 사는 것도 그냥 분양받으려고 이제 재산을 늘리려고 왔지만, 근데 공기는 좋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자연만 있는 곳이 좋아요. 들판 있고 나무 있고. 저는 자연과 대화하면은 위로를 얻고요. 행복하고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근데 막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는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책을 갖다 주기 전에, 사실은 이 책을 갖다 주기 전에 이제 2개를 빌려왔는데, 첫 번째 책보다는 하브루타랑 이거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하브루타를 먼저 봤는데
그거보다는 이 책이 더 작은데도 얇은데도 너무 내용이 알차요. 일본 사람이 지었는데 이 내용이 두껍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내용 두꺼운 거를 하지 않고 이 얇아도 알찬 것 같아요. 이 책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저는 몇 번째 느꼈어요. 금액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참 알차고 저는 이거 비싸요. 근데 저기 그냥 알라딘 이런 데 가면은 한 3분의 1 가격이면 사거든요. 커피 마시면서. 그 잠실에도 있고 지나가다가 그냥 하나 사고 싶어요. 그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좋고 우리가 말투 때문에 기분 나쁜 거고 그런 거잖아요. 말 하나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이 책이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저는 뉴스에서 쇼킹한 뉴스 2개를 듣고 정말 쇼킹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 그리고 잘 나가던 곳이었거든요. 초심을 잃거나 너무 바쁘게 가면은 직원을 너무 힘들게 하면은 그 회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그 이익만 쫓는 것은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그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그 불미스러운 일 정말 가슴이 아파요. 3번이나 서울시장 했는데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결말은 작은 것에 무너진 그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는 또 사실은 부동산 일을 좀 몇 주 한 2주인가 했어요. 근데 사실은 수입은 없었어요. 그러나 배운 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제가 쉬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유튜브를 더 정진할 수 있으니까 제 시간도 너무 자유롭고. 여러분 세옹지마 아시죠? 못 되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못 되는 거. 인생 그런 것 같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 근데 제가 느끼는 확실한 거 하나는 너무나 급하게 간다면은 그 결과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유유자적. 그러면 별로 실수가 없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는 시간이 많고 우리 남편도 지금 회사를 그만둬서 시간이 많을 때 정말 내 시간이 많을 때 행복합니다. 꼭 많은 돈을 벌고 일을 많이 해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지금 이 시간을 누리세요. 행복하게.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